현대전. 그것은 냉전 시대의 전쟁과 구별되는 말인 동시에 전쟁의 개념이 21세기에 다가와 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런 전쟁은 상상 속 영역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전쟁이란 여전히 대규모 병력이 맞붙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미지였는데요. 하지만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라크가 지상전에서 단 100시간 만에 패배하면서 전쟁은 더 이상 2차 세계대전과 같지 않다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3년 설립된 바스당은 분열된 아랍을 통일하는 것만이 아랍의 영광을 되찾는 길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를 위해 도덕성이 높고 잘 훈련된 젊은 엘리트 집단을 당의 중심으로 삼아 폭력으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스당의 수석은 권력 구조의 정점에 서 있는 절대적인 지도자로서 꼭 카리스마가 있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이런 카리스마를 보유한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1937년 4월 28일 아야라고 하는 농촌에서 태어난 사담 후세인 알타그리티는 1957년 바스당에 입당한 것인데요. 후세인은 다리에 총까지 맞아가며 활동했음에도 맨 끝자리에조차 끼지 못하는 말단 당원에 머물렀지만 1964년에 바스당 창설자에게 발탁되어 석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1968년 바스당이 혁명으로 이라크의 권력을 장악하자 후세인은 바스당의 부의장이 되어 숨은 실력자로서 실권을 쥐게 됩니다. 이후 바스당은 근대 아랍 국가를 건설하려는 후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내부 의견에 힘입은 후세인은 1979년 7월 16일 드디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대중 앞에 나서서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바스당 지도자 수백 명을 숙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군, 정부, 비밀경찰과 같은 주요 국가기관의 요직은 후세인이 육성한 소수파가 독점했죠. 이런 난리가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0년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나자 후세인은 자신에 대한 숭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는 이라크군이 승리를 거두는 동안 자신에 대한 신화를 유포했고 이는 이라크군의 승리와 맞물려 시너지를 냈는데요. 그러나 전황이 의도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자 후세인은 군복을 벗고 최고의 이라크인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번 죽을 순만큼 그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자 후세인은 자력으로 승리를 쟁취했다고 믿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랍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야망을 실현하는 관건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두에 서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부르짖었고 해방을 실현시켜 팔레스타인의 전사이자 지도자로 인정받는다면 명실상부한 아랍의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 거였죠. 이를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타도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직접 대결한다 해도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시리아나 요르단도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자기 영토를 전쟁터로 제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보단 위협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 했는데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랍 국가들의 협조는 물론 강력한 군대도 필요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중동의 군사강국이 된 이라크는 군을 여단 편성에서 사단 편성으로 개편하고 전차를 4,500대에서 5,000대로 증강시켰는데요. 또한 소련에서 미그 29를, 프랑스로부터는 미라주 2,000 등을 사들이는 등 공군력을 증강하며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죠. 그렇게 후세인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게 됐지만 문제는 아랍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경제 위기에 빠져 군인들이 강도가 될 정도로 상황이 나빴는데요. 정치적 민주화도 실패하고 경제 재건도 절망적인 상황이라 후세인은 아랍의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끌어내려지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민을 집결시킬 목표를 찾던 후세인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산유국인 쿠웨이트로 눈길을 돌리는데요. 석유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까지 겪은 앙숙인지라 이라크가 진 빚도 탕감해주지 않았죠. 그런데도 후세인은 원유 가격을 두고 전쟁이 아닌 협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랍의 지도자가 된다는 목표는 멀리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협상에서 다른 아랍 국가들은 좋게 나왔지만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비협조적으로 구는 탓에 되는 게 없었는데요. 이미 이라크가 진 거액의 빚까지 탕감해준 사우디는 서방 측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에 석유 가격까지 협상하면서 저자세로 갈 필요가 없었죠.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후세인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1990년 7월 17일 그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وإنما نريد ضمانات عملية ملموسة أساسها أن تتداخل مصالح عدد من الأطراف الدولية المؤثرة مع مصالح الأردن الشقيق في الجزء المار عبر أراضيه والمنتهي في ميناء. 후세인은 연설이 끝난 지 수시간 이내에 군부대를 쿠웨이트 국경으로 이동시켰는데요. 하지만 서방 측과 아랍 국가들은 이를 단지 위협 외교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방 측 맹주인 미국은 이전부터 걸프 지역에 약간의 전투기와 6척의 함정을 배치해 놓았는데요. 그 이유는 걸프 지역이 석유라는 전략 자원이 얽혀 있는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소련 붕괴에 눈길이 쏠린 나머지 후세인의 발언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못했고 병력을 추가로 보내는 일도 없었죠. 서방 측과 아랍 국가들은 위기로부터 눈을 돌렸지만 쿠웨이트로 온 트럭 운전사와 여행객은 이라크군이 철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7월 27일이 되자 이라크가 쿠웨이트 국경에 집결시킨 병력은 무려 10만 명에 달했죠. 그런데도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의 침공은 없을 것 같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당사국인 쿠웨이트는 인구가 겨우 92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군대라 하는 것도 국경 수비대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쿠웨이트의 전략은 1차로 공격을 억제하는 것, 2차로 우호국의 지원이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죠. 하지만 국경 수비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군대로 세계 4위의 군대에 대항하여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1990년 7월 17일 쿠웨이트 군사령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갑부대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 하에 놓고 정부에 대하여 긴급사태 발령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동원태세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와 같은 쿠웨이트의 소극적인 행동은 이라크의 쿠웨이트는 전의가 없다는 인상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후세인의 인내심은 바닥난 상태였죠. 7월 21일 쿠웨이트 국방부 회의에서 군사령부는 재차 정군에 대한 경계태세 발령을 요청했지만 이라크를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군의 경계 수준을 최대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이때까지도 쿠웨이트에서는 이라크의 행동을 단지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건 후세인의 명확한 의지를 너무 위협 외교로만 받아들인 거였는데요. 모래바람만이 휘날리는 8월 1일 16시 결국 이라크군이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쿠웨이트군은 조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라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황을 낙관해도 너무 낙관한 것이었죠. 그렇게 8월 2일 새벽 1시가 되자 이라크군 3개 사단이 공격해왔습니다. 주공이었던 한 개 기갑사단과 한 개 기계화 보병사단은 도로를 따라 공격하면서 알자후라로 향했고 조공인 한 개 기갑사단은 주공의 서측방을 방어하며 공격해왔는데요. 그때 이라크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는 350대였지만 완전 전투 준비를 갖춘 전차는 24대뿐이었고 나머지 전차들은 최소한의 준비만 된 상태였죠. 그런데도 그 전차들은 전혀 공격받지 않고 쿠웨이트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렇게 국경선을 넘은 지 30분이 지난 새벽 1시 30분 특수부대가 쿠웨이트시에 대한 최초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공중 강습부대가 정부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고 그 사이 코만도 부대는 상륙작전을 실시해 아밀궁정과 그 밖의 다른 주요 시설을 공격했죠.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에 도착하기 전인 2시 30분 보고를 들은 주요 강요들은 사우디로 도망쳤는데요. 이 시각 쿠웨이트군 참모총장은 간신히 반격 명령을 내렸지만 전차의 출동 준비가 된 것은 5시 정도였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지원을 받는 3개 기갑사단 및 기계화 보병사단은 알자후라에서 1차적으로 합류한 후 주공 2개 사단은 쿠웨이트시 동쪽으로 공격해 들어갔죠. 5시 30분 주공 2개 사단은 특수부대와 만났고 또 저녁 무렵에는 또 다른 전차부대가 항만 점령을 위해 해안 방향인 수도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쿠웨이트군에게 공격받았는데요. 그 후 몇 차례 전투를 치렀지만 19시 전까지는 쿠웨이트시를 점령함으로써 전투는 겨우 7시간 만에 끝나버렸죠. 조공 기갑사단은 사우디 국경으로부터의 주요 접근로를 통해 저지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알자후라에서 남쪽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쿠웨이트 제35여단의 전차부대는 접근하는 이라크군을 저지하고 아밀궁전을 탈환하려 했으나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쿠웨이트군 개개인의 행동은 용감했지만 지휘 통제가 불충분해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적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몇 개의 쿠웨이트군 부대는 사우디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습니다. 쿠웨이트 공군은 이라크군을 공격하기 위해 한정적인 출격을 했지만 공군기지를 점령당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우디와 레바논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약 20척의 초계정을 보유한 쿠웨이트 해군은 항구에서 떠나지 못하고 납포당했죠. 이리하여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전역을 제압하고 사우디 국경 부근까지 진출했지만 최대 목표였던 주요 강요 포획에 실패했는데요. 이 때문에 후세인은 주요 강요들을 협박해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시에 도착하는 즉시 다스만 궁전으로 가서 협력하는 주요 강요들은 바그다드 괴뢰 정부의 책임자로 앉히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살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계획과 달리 이라크군이 궁전에 도착했을 무렵 이미 수장 이하 정부 요인들은 사우디 국경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 6일 후세인은 미국의 대리대사를 불렀는데요. 후세인은 회담에서 침공을 정당화시킴과 동시에 이번 침공을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단지 두 나라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후세인은 사우디를 침공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으나 당연히 부시도 사우디 국왕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걸프 국가들과 서방 측 국가들의 처지에서 보면 쿠웨이트 침공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석유를 손에 넣는다면 전 세계 산유량의 약 7.4%를 갖는 석유 대국이 되며 이는 사우디에 필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넘어 사우디까지 점령하면 전 세계 산유량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죠. 위기 초부터 굳게 결의한 부시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나서서 세계 지도자들을 설득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 걸프전에 참여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걸프전을 부시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밀튼에서 태어난 부시는 그곳에 남아있는 18세기 영국 상류사회 전통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의, 공평, 정직, 근면, 검소 등의 미덕과 기독교적 자선과 가족의 국가에 대한 충성 등 마치 신사도와 같은 가치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요. 이런 부시에게 있어 후세인은 타도해야 할 폭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후세인의 범아랍주의는 폭력으로 아랍을 통일한다는 히틀러의 범게르만주의와도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부시는 후세인을 히틀러와 결부시키고 쿠웨이트 침공을 1938년 독일의 체코 점령과 연관지어 정격전이라 불렀죠. 부시가 이렇게 2차 대전과 후세인을 연관짓는 이유는 2차 대전에 참전했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부시는 2차 대전 당시 도서 지역을 폭격하러 가다 일본군의 대공포에 항공기가 격추되었고 운 좋게 잠수함에 구조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잠수함에 30일간 갇혀 지내면서 제발 살아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버틴 전쟁 중 가장 두려운 시간을 보냈죠. 부시에게 있어 이 경험은 그 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지금 부시에게 또 한 번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도 미국의 이익과도 맞지 않는 독재자를 타도해야 하는 것이었죠. 작은 나라를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후세인과 싸우는 것은 미국의 의무임과 동시에 히틀러에게 위협받았던 과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부시는 이와 함께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인해 대통령 출마를 포기해야 했던 린든 B 존슨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의 병력을 일거에 전개시키는 것, 백악관에서 전쟁 현장을 세부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 이를 위해 군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정치 목적을 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중동 지역에 대해 미국의 관심이 커지고 그 관심은 군사적 관심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사우디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후세인과의 우정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국경까지 이라크군이 밀고 내려왔고 쿠웨이트의 각종 강요는 자신의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서방 측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지처럼 보였지만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라크와 맞서 사우디를 지킬 방법도 없었고 서방 측과 척지는 결과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랍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은 후세인은 눈엣 가시였던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쿠웨이트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라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쿠웨이트가 이라크의 수중에 떨어지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시는 후세인에게서 히틀러와 같은 모습을 받고 쿠웨이트를 구해야 한다는 정의감에 사로잡혔는데요. 부시의 눈에 미국은 정의의 사자였고 정의의 사자는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만 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사우디는 서방 측의 최신의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임으로써 서방 측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는데요. 또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는 200억 달러 이상을 이라크에 줘서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고 전쟁 후에도 빚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후세인과 우정을 유지해 장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처럼 사우디는 석유 수출로 번 돈으로 걸프 지역 내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사우디를 잠재적 적국으로 삼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국의 안보를 돈으로 살 수는 없었죠. 사우디는 돈은 넘쳐났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족했는데요. 사우디의 인구는 1100만 명인데 예멘을 포함한 각지에서 온 이민자가 30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이라크와 비교하면 수백만 명이나
적은 수였는데요. 게다가 100만 대군을 보유한 이라크와 달리 사우디의 병력은 그 절반 이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세대 전부터 풍요로운 생활을 해온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공군을 제외하면 군대는 전혀 매력이 없는 직업이었죠.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 군대였지만 베두인족은 입대하려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그들 눈에는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군대가 대단히 좋게 보였던 것이었죠. 원래 베두인족 부대는 정규군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지만 사우디 젊은이들이 군대를 외면하는 탓에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된 사단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사우디는 해당 사단을 예멘 국경에 배치해서 공산주의 국가와의 분쟁에 대비해왔습니다. 이같이 사우디는 자력으로 국방을 전담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돈만 많은 국가였죠. 따라서 사우디도 쿠웨이트와 같은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국군을 갖고 버텨 시간을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그 사이 국제 여론을 불러일으켜 우호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었죠. 이런 사우디 최대의 가상 적국은 이란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예멘과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라크를 쿠웨이트 침공 전까지 가상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사우디는 주권 국가인 쿠웨이트를 사이에 둔 이라크가 사우디의 위협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죠. 이 때문에 사우디에 온 미국 국방장관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을 견제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사우디는 곤혹스러웠는데요. 사우디에 있어서도 쿠웨이트 침공은 예상외의 사태였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유사시에 도움을 받을 나라로 생각하고 있던 건 미국이었죠. 하지만 사우디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해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슬람 영역에 기독교 군대를 불러들인다면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사우디 왕가도 이란의 왕가같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우디는 미국이 사우디 방위에 확고한 의지를 갖췄는지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10년 전 이란 혁명 때 카터 대통령이 사우디에 파견 중인 F-15 전투기 10기는 무장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탓에 큰 피해를 본 쓰라린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다시 손을 내밀었다가 또다시 손을 빼버리면 이길 싸움도 이길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는 미군의 지원 없이 이라크와 싸워 자국을 방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미 해군은 필요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사우디 사회생활 및 제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장 이상적인 외국군이었죠. 사우디의 선택지는 얼마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미국과 회담을 잡게 됩니다. 8월 6일 13시 사우디에 있는 미국 국방장관과 슈와르츠코프 총사령관이 도착했는데요. 회담은 2시간 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왕이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늦어지게 되었죠. 사실 그 무렵 사우디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최고 우라마 회의였고 또 하나는 이슬람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 국왕은 이슬람 법학자들이 참여한 최고 우라마 회의에서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은 데다가 이슬람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성공해서 미국과 회담은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 섰는데요. 회담 끝에 사우디 국왕이 미군의 주둔을 흔쾌히 인정하자 부시도 미군 파견 개시를 승인했고 미국 합참의장은 즉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미 제82 공정사단, 제3군 사령부, 제1전술전투 항공단 등에는 준비 명령이 내려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화학 무기였습니다. 그 무렵 CIA는 이라크가 최소 1000톤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군은 화학 무기를 보내는 것도 검토했지만 결론은 불가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방호복의 화학 방호 기제를 장비하고 있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생물무기 대책에 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합참의장은 미생물과 가스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의 공격에 대항해 사우디를 방위하는 사막의 방패작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이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전력을 빠르게 전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수송력은 한정되어 있어서 대규모의 전력을 전개시키는데 수주가 걸렸는데요. 이 때문에 슈와르츠코프는 대규모 전력을 전개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우선으로 수송하고 군수지원 부대 수송을 뒤로 뺐습니다. 특히 대전차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A-10 부대와 제3기갑기병연대를 우선으로 수송시켰죠. 하지만 전투부대를 우선으로 수송한 탓에 부작용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11월 중순까지도 군수지원 부대가 완전히 편성되지 못해 8월부터 9월에 걸쳐 전개한 많은 부대는 보급품과 장비 도착이 지연되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공군도 30일간 항공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군수지원 부대를 함께 전개했지만 항공기는 도착해도 군수지원 부대가 늦는 바람에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보급품 부족의 고통을 겪었죠. 한편 해병원정 여단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군수지원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덕에 31분의 보급품과 장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제82 공정사단과 제24 기계화 보병사단은 단기적으로는 사우디로부터 지원받으면서 해병대에게 식량과 물을 보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최대한 빠르게 전력을 전개하기 위해선 대규모 수송력이 필수였는데요. 이에 미군은 긴급 예비 선박부대 중 54척을 복귀시켜 대규모 해상수송 작전을 벌였습니다. 공수작전도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중동에 가설된 알루미늄 교량이라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는
이는 레이더의 수송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점의 수가 순식간에 80개나 나타나 마치 알루미늄 교량이 가설된 것 같은 은빛 선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수송에 드는 경비는 사우디가 부담한다고 약속했지만 문제는 사우디 측과 주둔군 재무 지원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도착하는 부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렌터카 등을 계약해야 하는데 사우디의 관료주의적 기고가 문제였습니다. 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탓에 청구서만 쌓여가고 있었죠.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출 금액이 7억 6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미 국방부도 규정 때문에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공경에서 미국을 구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일본 대사관은 몇천만 달러라고 하는 대금을 파병군에게 줬는데요. 덕분에 파병군은 하루하루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의 금전적 지원이 없었다면 사막의 방패작전은 8월 중으로 파산했을 터였죠. 파병군이 사우디 측으로부터 경비 7억 6천만 달러를 수표로 받은 것은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미군은 물론 영국군, 프랑스군 부대도 9월, 10월에 걸쳐 계속 도착했는데요. 그 무렵 이라크군은 쿠웨이트 내에 10개 사단 15만 5천 명, 전차 1350대, 장갑차 900대, 야포 650문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배치된 야포 중에는 화약탄을 쏠 수 있는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죠. 9월 중순까지 사막의 방패작전은 계획대로 진척되었고 9월 말까지 이라크군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전투부대를 배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군력도 계속 증강되어 10월 초에는 약 1000기에 달했는데요. 특히 전술전투 항공단의 비행대가 도착함으로써 정밀한 장거리 폭격이 가능해졌고 또한 비행대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전 능력에 의해 이라크 방공망을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공격을 지원할 해병비행 항공단이 도착한 덕에 근접 항공 지원이 중요한 연안 지역에서의 항공 우세를 달성하게 되었죠. 또한 항모 3척을 홍해의 한 척을 아라비아해에 전개함으로써 함재기를 이용한 공격 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다국적군조차 이라크군을 경멸시킬 정도의 수준은 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갑부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82 공정사단은 신속히 전개하는 건 가능하지만 공격 헬기에 의한 대전차 공격 능력만 보유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경보병 사단이었는데요. 그리고 제1해병원정군은 강력한 전투 능력을 보유하기는 했지만 이라크군을 경멸시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또한 다국적군의 항공기는 이라크군에게 큰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전투부대를 경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공격 가능성은 10월 말까지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때까지 전개된 병력만 27개 사단 43만 5천 명에 전차 3,600대 이상, 장갑차 2,400대, 야포 2,400문 등 전력면에서 꿀릴 게 없기 때문이었죠. 다국적군은 사우디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다음의 최대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요. 걸프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공격해 경멸하자고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타이밍에 마음이 약해진 사우디는 사담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랍 형제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며 공격하는 것을 망설였죠. 다국적군의 파견 목적은 이라크군 억지와 방위였지 쿠웨이트 해방이 아니긴 했습니다. 물론 후세인이 일시적으로 쿠웨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면 쿠웨이트 해방과 전쟁 회피라고 하는 정치적인 승리를 획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적으로 본다면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격파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은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걸프 국가들이었습니다. 부시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쿠웨이트 침공을 역전시킨다. 유엔의 해결책에 외교 노력, 경제 제재,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연설 등 그 무엇도 후세인을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시는 정의의 전쟁을 원했고 이미 영국, 프랑스 등의 동맹국도 끌어들였죠. 마치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처럼 다국적군이 걸프 지역을 해방하는 자유를 위한 싸움을 원했습니다. 후세인도 이를 모를 리 없었고 부시와의 대결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걸프 지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후세인은 아랍의 지도자가 되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타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며 아랍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자 했지만 쿠웨이트와 사우디가 비협조적이었는데요. 인내심이 바닥난 후세인은 앙숙이었던 쿠웨이트를 침공해 점령합니다. 이라크의 군대는 사우디 국경까지 내려왔고 서방 측과 아랍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세인이 사우디까지 점령하면 석유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막의 방패작전을 통해 사우디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는데요. 대규모 병력은 전개되었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쿠웨이트를 해방한다는 정의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 15일 부시는 국방부에서 사막의 방패 작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합참의장은 슈와르츠코프를 불러 지금 당장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요. 슈와르츠코프는 그렇게 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만약 지금 공격 명령을 받는다면 슈와르츠코프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병력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결정이었고 이에 따라 수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합참의장과 슈와르츠코프 모두 현재 병력으로 이라크군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합참의장도 이라크군을 공격하려던 게 아니라 슈와르츠코프의 생각을 물어본 거였는데요. 두 사람은 사우디에 전개한 병력을 과시해 후세인이 겁을 먹고 무엇인가 타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부시에게 10월 중까지만 병력을 파견한 후 2개월간 경제제재의 효과를 지켜보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부시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제재가 잘 될지 어떨지 알 수 없으므로 2개월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에 합참의장은 부시의 의중을 확인하고자 대놓고 물어보는데요. 사담을 쫓아내는 것이 쿠웨이트의 해방입니까? 아니면 쿠웨이트의 해방과 동시에 사담의 군비를 어느 정도 파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단지 자원과 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가의 자유를 위해 단호하게 일어선다. 부시의 격렬한 어조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시는 국방부 참모들에게 두 가지를 지시하는데요.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즉시 그리고 완전히 철수시키고 쿠웨이트의 합법적 정권을 회복시킨다는 거였죠. 부시에게 있어 석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체코를 합병했던 것처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는 일은 부시의 가치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부시에게 후세인은 히틀러나 다름없었습니다. 9월 3일 이라크군은 점점 쿠웨이트의 말뚝을 받고 눌어붙기 시작했는데요. 슈와르츠코프를 찾아온 합참의장은 사령부가 아직도 구체적인 공격 계획이 없어서 백악관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부시는 하루빨리 사담을 쫓아내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슈와르츠코프는 몇 번이나 공격 계획을 검토해봐도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슈와르츠코프는 자신이 창의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새로운 팀을 만드는데요. 바로 제디나이트였습니다. 고등군사 연구과정을 졸업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제디나이트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군을 구축하는 최고의 방법을 검토해 2주 안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요. 9월 말이 되자 부시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제재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연설도 후세인을 움직이게 하는데 실패한 것이었죠. 부시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걸 점차 확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10월 6일이 되자 제디나이트가 공격 계획을 제출하는데요. 이를 읽어본 슈와르츠코프는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무렵 영국군, 프랑스군, 이집트군, 시리아군 등 사우디를 방어하기 위한 전력이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공세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0월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극소수의 군 관계자만 모인 가운데 브리핑이 시작되는데요. 사령부는 부시가 부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강조한 다음 부시가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한다면 4단계에 걸친 공격을 할 것이라고 계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1일 오후에는 부시에게 공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는데요. 항공작전에 대해 만족한 부시는 이렇게 묻습니다. 7에서 10일째 되는 무렵 이라크 정부는 항복하나 아니면 붕괴하나? 부시의 질문에 합참의장이 대답합니다. 항공작전만으로는 이라크 지상군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공격 계획에 대한 토의로 이어진 이 회의는 전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가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사이 백악관에서는 부시와 그 측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거였죠. 11월 8일이 되자 부시는 사막의 방패 작전에 투입하는 미군의 규모를 증강시키도록 명령합니다. 11월 중순에는 미국 신문의 여론조사를 통해 석유보다 이라크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편이 정책 목표로서 더 가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하기로 정한 부시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핵무장 저지를 적극적으로 내세웁니다. 이후 미국 국무장관과 이라크 외상과의 회담이 진행되지만 양측 모두 새로운 제안은 없었고 회담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1991년 1월 11일 이라크 외상이 후세인에게 회담 내용을 보고했지만 이를 조용히 들은 후세인은 예상한 그대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후세인은 전장에서 부시의 용기를 시험하는 길을 택한 것이었는데요. 이라크와의 전쟁을 국민에게 이해시킨 상황에서 더는 참을 필요가 없어진 부시도 회담 이전부터 개전 준비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전훈이 감도는 1월 14일 아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항공작전 목표를 재검토하는데요. 수백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별 프로젝트 팀이 방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24시간 이내에 이라크 통신망과 방공망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 날인 1월 15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회의가 열렸는데 참석한 전원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부시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긴장해 있었죠.
국방장관은 1월 17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도록 발령한다. 장내가 조용한 가운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으면 오늘 오후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전쟁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서명한 명령서는 합참의장을 통해 비밀 회선으로 슈와르츠코프에게 하달되는데요. 이로써 26시간 후에는 사막의 방패작전이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1991년 1월 15일 15시 35분 B-52들이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루이지애나 기지를 이륙하는데요. 이 폭격기들은 17일 새벽 5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1월 16일 사우디 공군사령부를 방문한 슈와르츠코프는 B-52에 의한 폭격을 고집하는데요. 그 이유는 슈와르츠코프가 베트남전에서 B-52의 위력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뇌리에서 잊히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총사령관의 명령이어도 이라크군의 대공무기를 경멸하지 않는 한 B-52를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전 때부터 써온 B-52는 대공무기에 너무나 취약했던 거였죠. 1월 16일 밤 다국적군의 공군기와 함정은 걸프 지역으로 접근했고 1월 17일 새벽부터 전투 태세를 취합니다. 공격 개시 시간인 1월 17일 새벽 3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수백 기의 전투기와 지원기 편대가 북방으로 이동해 이라크 본토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데요. 아직 해조차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 아래 페르시아만 내의 이지스함과 전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6발을 바그다드로 발사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토마호크는 공격 개시 시각에 대통령 관저, 주요 전화 교환국, 전력시설 등에 명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었는데요. 이어서 새벽 2시 40분 아파치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6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 이라크군 레이더 사이트 2개소를 공격합니다. 레이더 사이트의 이라크군은 아파치의 모습은커녕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공격받았고 7분이 지나자 레이더 사이트는 침묵하는데요. 한편 헬기 편대 상공에 대기하고 있던 F-117A는 즉시 파괴된 레이더 사이트 상공을 통과해 이미 이라크 영내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51분 스텔스기인 F-117A가 폭탄을 투하해 이라크 남부의 지역방공사령부를 파괴했고 이어서 서부의 지역방공사령부를 폭격하는데요. 새벽 3시 F-117A 2기가 바그다드의 최초로 20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을 2발씩 투하합니다. 이어서 순항미사일이 바그다드 시내 목표에 명중하자 새벽 3시 10분에는 바그다드 시내의 전화가 두절되고 1시간 후에는 시내 전체가 정전되는데요. 이런 제1파의 공격은 순항미사일 54발과 F-117A 30기로 구성된 3개 공격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분 이내에 약 20개의 방공, 전자, 지휘 시설을 공격하고 1시간 이내에 방공, 전자, 지휘, 화학, 무기 관련 시설을 일제히 무너뜨렸는데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라크의 수도가 겨우 1시간 만에 불바다가 되어버린 거였죠. 제2파의 공격은 대략 일출과 동시에 개시되어 방공 조직의 제압 작전을 계속했는데요. 공격 첫날 해가 질 무렵 이라크는 방공 조직, 지휘 조직, 화생방 무기 생산 시설이 큰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라크 공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졌습니다. 이날 이라크 공군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항공 정찰뿐이었죠. 이어진 제3파의 공격은 야간에 실시되었는데요. 전투기, 폭격기, 전자전기를 포함한 약 700기가 이라크 영내로 진입해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항공작전 첫날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이날 700기 이상의 항공기가 참가했지만 손실은 단 한 기뿐이었습니다. 반면 이라크군은 미그 29 전투기 5기, F1 전투기 3기가 격추되었고 방공, 지휘, 통신 조직은 마비되었는데요.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스쿼드 기지 간의 통신을 중계하고 있는 알라마디의 라디오 중계기지는 살아남습니다. 기세등등한 후세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메리카인은 모두 기술자지 전사는 아니다. 기술을 자기 편으로 삼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은 승리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1월 18일 새벽 3시 후세인은 7발의 스쿼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발사합니다. 이스라엘에 떨어진 스쿼드 미사일 파편에서 신경가스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미국은 공군기를 대거 동원해 스쿼드 사냥에 나서는데요. 1월 18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걸쳐 영국 공군과 이탈리아 공군 종합 80기 이상이 이라크 방공, 지휘, 생물 및 화학무기 관련 시설과 비행장을 폭격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미 공군과 미 해병 항공대는 이라크군 세계사단에 대한 집중 공격을 펼쳤는데요. 미 해군 비행대는 이라크 해군 시설, 공항을 공격했고 토마호크 미사일로 17개소의 정유, 전력시설을 공격합니다. 해가 진 야간에도 공격은 계속되었고 이라크군 후방의 교량을 공격해 보급로를 차단했는데요. 미 본토에서 날아온 B-52 7기가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야간에 폭격합니다. 터키에서 발진한 F-117은 터키 국경에 인접해 있는 조기 경계기지를 폭격하고 12기의 F-117이 바그다드의 국방성, 정보성, 내무성, 사령부, 전략방공 시설을 공격하는데요. 미 해군은 216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항공작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페르시아만의 기뢰, 해군기지, 연안 방어기지 등을 중점적으로 공격합니다. 미 해군 해병대는 홍해와 페르시아만 내의 항모에서 발진해 항공작전을 지원하고 미 해병 항공대는 쿠웨이트 중부 및 남부의 지상군과 공군기지를 공격합니다.
이라크는 1단계 공격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모든 전력을 잃은 건 아니었죠. 속전속결로 진행된 작전은 중동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데요. 스커드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이라크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 국가들의 분쟁을 유발할 게 분명했고 미국은 이를 저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무력으로 점령한 이후 눌어붙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이라크의 모습에서 2차 대전이 떠오른 부시는 이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부시가 원하는 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렇게 사막을 지키던 방패는 폭풍이 되어 수많은 전투기, 폭격기로 구체화되더니 이라크와 그 군대의 폭탄의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정의의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후세인이 돌발 행동을 하는데요.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향해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해버린 거였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국적군은 스커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라크에 침투시켰는데요. 이와 동시에 공격기를 매일같이 출격시켜 이동하는 발사대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발사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어찌어찌 발사 위치를 찾아내도 폭격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빠져나간 흔적만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보다 못한 이집트군은 스커드 사냥에 실패하는 원인을 알려주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정보기관은 이동식 발사대가 발사 후 이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30분이나 걸리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때문에 발사 위치를 찾아내고 폭격기가 현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도망쳐서 숨어버리는 거였죠. 그리고 미사일 운반도 민간 버스의 좌석을 걷어내고 그 안에 실어서 운반했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스커드 사냥이 죽을 쏘는 가운데 부시는 패트리어트 42발 중 41발이 스커드에 명중했다며 큰소리쳤는데요. 국방부도 명중률은 100%라 선전하며 부시의 큰소리에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과 이스라엘군은 스커드 사냥에 실패하는 미군이 스커드를 100% 격추했다는 발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군은 상세히 조사한 결과 명중률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는데요. 그 중에서 스커드에 명중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0%라 할 수 있었습니다. 부시나 국방부는 겉으로 보기에 자신만만했지만 정작 중요한 스커드 사냥은 죽을 쓰고 있는 탓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사령부는 합참본부로부터 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이 2일간에 걸친 보복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는 정보였는데요. 스커드를 얻어맞은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던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계획은 100기나 되는 공군기의 공습을 시작으로 공격 헬기와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라크의 밤을 뒤흔드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공군기부터 공격 헬기까지 모두 사우디 영공을 통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미국의 사우디 영공을 열어주고 피하 식별 코드를 제공해달라 요구했는데요. 부시는 이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미 이라크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까지 일어나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1월 21일 부시는 이스라엘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이라크에 보복하지 않도록 설득하려 했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는데요. 다국적군이 위치를 아는 스커드 기지는 파괴했고 대규모의 공군력으로 이라크를 공습 중이라며 이스라엘 수상을 설득하려 한 거였습니다. 부시는 이스라엘이 몇 주 전부터 요구해왔던 미국 장군과 장관의 파견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연락을 조정하도록 했는데요. 그리고 항모를 이스라엘 해역에 파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보복하는 걸 막기 위해 대사를 파견해 회담합니다. 이스라엘 수상은 부시의 적극적인 대응에 신뢰감을 느끼고 설득당하는데요. 다만 이스라엘이 건 한 가지 조건은 이스라엘이 정한 목표를 공습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슈와르츠코프는 이 조건을 거부하는데요. 대신 하루 출격 횟수의 3분의 1을 스커드 공격에 배정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결과적으로 F-15와 F-16이 이라크 서부 지역에서 스커드 지하 저장소와 발사기지로 여겨지는 곳을 계속 공습하죠.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는 스커드 6발을 발사하지만 사상자는 전혀 없었는데요. 다국적 공군의 공습은 효과를 거두어 스커드 발사 횟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에는 다국적 공군의 폭격기가 이라크 서부 상공을 계속 순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스커드 조작원들은 숨겨진 장소에서 나오면 일반적인 발사 절차를 생략하고 거리와 방향만 입력시켜 발사했죠. 이 때문에 스커드는 목표물에 제대로 명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스커드 16발이 발사됐지만 그때마다 미국과 바로바로 얘기된 덕분에 이스라엘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는데요. 부시는 이런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칭찬했고 이스라엘 수상도 부시의 대응에 만족합니다. 이와 동시에 방독면을 쓴 채 스커드의 공포를 견디는 이스라엘 시민들의 모습이 매일같이 전
세계 TV에 방영되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이 이라크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다는 구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일주일에 걸친 공습으로 이라크 국내 전력망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고 정치적 군사적 지휘 기능마저 잃어 제대로 된 지휘가 어렵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후세인의 비장의 카드인 핵 생화학 무기에 대한 시설과 저장소도 매일같이 공습당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의 이라크군도 육해군 가리지 않고 개전 초기부터 계속 공습당한 나머지 실질적인 전투력을 상실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라크의 석유 정제 및 생산까지 중단돼서 이라크의 상황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후세인은 위성방송을 통해 선전활동을 벌였지만 지휘 통제 시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후세인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한층 더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싸운 이라크 공군은 그동안 39기의 전투기를 잃었고 그중 14기를 공중전에서 잃었는데요. 반면 다국적 공군의 손실은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17기를 잃었고 모두 지대공 무기에 격추된 거였는데요. 공중전에서는 단 한 기도 잃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이라크 공군의 출격 횟수는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아직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4위의 군사강국 아니랄까봐 일주일 동안 공습당하고도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이라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 2주차부터는 항공작전을 하지 않고 항공기를 강화 쉘터에 보관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도 쓴 방법으로 예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통적인 수법이었죠. 이 때문에 다국적 공군은 골머리를 썩였는데요. 이라크 공군이 보관했던 항공기를 한꺼번에 꺼내 대규모 공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너 죽고 나 죽자는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생화학 무기를 있는 대로 뿌린 뒤 페르시아만에 밀집해 있는 다국적 해군을 가미카제식 공격으로 마무리하는 거였죠. 만약 이렇게 되면 전쟁에 대한 여론과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게 분명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이라크 공군기지를 공습하지 않고 내버려둔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활주로를 부숴서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못하게 한 게 전부라 이라크 공군은 항공기를 보관할 수 있었죠. 게다가 항공기를 보관하는 강화 쉘터는 스쿼드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나머지 공습할 곳이 없었는데요. 이에 1월 23일 다국적 공군 사령관은 이라크 공군의 대규모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의 전술을 바꾸기로 정합니다. 그건 바로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벙커버스터로 강화 쉘터를 공습하는 거였죠. 이라크는 총 594개의 쉘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몇 개는 전술에게 폭발로 발생하는 막강한 충격파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인은 국민에게 강화 쉘터와 거기에 보관된 항공기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는데요. 그렇게 1월 25일이 되자 다국적 공군은 후세인이 자랑하는 강화 쉘터에 F-117A를 비롯한 폭격기를 보내 공습합니다. 벙커버스터는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했는데요. 이때 60톤이나 되는 강철 출입문과 콘크리트가 무려 75m나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폭탄이 폭발하기 전에 쉘터 지붕뿐만 아니라 쉘터 바닥까지 뚫고 들어가 천장과 바닥 사이에 있는 항공기를 파괴했는데요. 이라크는 쉘터가 피해를 본 것처럼 위장도색을 칠해 다국적 공군의 눈을 속이려 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남은 선택지는 항공기를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 외에는 딱히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어떻게 옮기는가인데요. 이라크 민간 항공기와 대형 수송기 대부분은 이미 전쟁 전에 요르단, 수단, 예멘으로 옮겼고 남은 건 전투기와 폭격기였습니다. 이상적인 피난 장소는 요르단이었지만 요르단은 이라크의 동맹국으로 간주될까 두려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확실했는데요. 후세인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는 이란이었고 회의를 통해 어떻게 되든 이란으로 옮기기로 정하죠. 궁지에 몰린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에 수백만 배럴이나 되는 원유를 유출시키는데요. 페르시아만에 직접 원유를 흘려보내 다국적군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시도는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후세인의 의도는 다국적군의 상륙을 저지시키고 사우디를 위협하려는 거였는데요. 이에 미군은 폭격기로 유도폭탄을 투하해 원유 배출 시스템과 매니폴드를 파괴함으로써 페르시아만의 수로로 원유가 유입되는 걸 차단합니다. 다음 날인 1월 26일 이라크는 전투기를 이란으로 옮기기 시작해 3일 동안 80기의 전투기를 옮기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이란이 동의하건 말건 전투기부터 보내고 봤는데요. 그렇게 보내지는 전투기는 계속 늘어나더니 2월 24일에 미그 23 2기를 마지막으로 총 142기가량이 이란으로 옮겨졌습니다. 워낙 어이없는 일이라 서방 국가들은 이라크 공군이 후세인을 배신한 거 아닌가 하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무렵 이라크군은 비교적 단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외세에 맞서 전의를 불태우는 건 세계에 대항하여 홀로 과감히 맞서 싸우는 마치 비극의 영웅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라크가 전투기를 옮긴 방법은 상공을 정찰하고 있는 다국적 공군기가 없는 틈을 타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게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거였습니다. 다국적 공군은 최초에는 F-15로 나중에는 F-14까지 더해 바그다드와 이란 국경 사이를 정찰하다가 몇 기의 미그 23을 격추했는데요. 한편 이라크 군사령부는 후세인에게 화학탄두 사용을 권고했지만 후세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대응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이런 후세인에게 폭탄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월 26일에 이란이 이라크의 전투기가 이란에 긴급 착륙한 경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압수하기로 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이란에 착륙한 전투기가 이라크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었는데요. 1월 27일 슈와르츠코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란의 중립을 존중하면서 군사적으로는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란의 전투기를 그대로 압수당한 이라크 공군은 사실상 전투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라크 공군마저 재기능을 못하니 남은 건 다국적 공군의 공습뿐이었죠. 하지만 부시의 심기를 건드리는 스쿼드는 아직 남아있었는데요. 과연 부시는 스쿼드까지 해결하고 후세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5 short weeks ago, I came to this house to speak to you about the State of the Union. We met then, in time of war. Tonight,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는 미 공군을 포함한 다국적 공군의 대규모 폭격이었습니다. 다국적 공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이라크는 큰 피해를 봤지만 스쿼드와 기갑부대 등의 전력은 살아남았는데요. 하지만 폭격을 피해 이란으로 피난시킨 전투기가 이란-이라크 전쟁의 배상이라는 이유로 이란에 압수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 공군은 전투력을 상실했고 후세인의 선택지는 줄어들었는데요.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1년 1월 27일 슈와르츠코프는 이라크 공군이 전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공중우세를 확실히 획득했다고 발표하는데요. 이는 다국적 공군이 이라크 전투기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다국적 공군은 이라크군 대공무기를 특수공대지 미사일로 공격했는데요. 이라크군 대공무기에 의한 위협이 줄어들자 다국적 공군은 모든 공역을 제 집처럼 넘나들며 이라크 전략 목표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쿠웨이트에 자리 잡은 이라크군의 후방 보급선을 차단했는데요. 이라크에서는 스쿼드 생산 및 보관시설, 공군기지, 방공사령부, 군사공업시설, 비밀경찰 및 정보사령부 등 전략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에서는 탄약 집적소, 방송중계소, 방송시설, 병참시설, 교량, 철교 등 이라크군을 계속 공격해서 고립시켰는데요. 한 기당 폭탄을 51개나 탑재할 수 있는 B-52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투기와 폭격기가 끊임없이 공격했고 이라크군은 전차조차 도망쳐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B-52는 이렇게 도망친 차량도 공격했는데요. B-52같이 커다란 폭격기가 이동 표적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B-52는 신형 GPS가 탑재된 덕분에 목표 60m 내의 폭탄을 명중시키는 뛰어난 정밀도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정밀도로 B-52 한 개 편대가 폭격을 퍼부으면 300에서 1600m에 이르는 범위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쳐봤자 소용없다는 건데요. 폭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1월 28일에 회담하게 됩니다. 회담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라크 서부 지역의 공중과 지상을 모두 공격해 스커드 기지를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스커드 기지를 공격할 부대를 대기시켜놓고 있을 정도로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들은 미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요르단이나 사우디를 통과한다는 걸 전제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표면상으로 내세운 이유는 공격받았기 때문에 개입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본뜻은 다국적군이 지상전을 펼치면 후세인이 스커드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써서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미 합참의장은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고 스커드를 확실히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자 이스라엘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1월 30일 슈와르츠코프는 5가지 이유로 작전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발표하는데요. 첫째는 이라크와 쿠웨이트 영공을 커버하는 중앙통제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제공권을 획득했다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통신망을 파괴했기 때문에 후세인은 보조 통신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지휘관들이 교신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경납고를 최소 70개소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라크 공군기는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넷째는 이라크에서 쿠웨이트로 가는 보급물자가 10분의 1로 격감했다는 거였습니다. 다섯째로 쿠웨이트 전역에서 가장 큰 탄약고를 파괴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슈와르츠코프의 발표에도 1월 30일에서 2월 2일에 걸쳐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급 능력을 한층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은 식량과 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급품을 이라크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쿠웨이트의 이라크군 보급기지가 공격받아 파괴된 탓에 재보급받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2월 4일까지도 이라크군 부대는 전투에 필요한 보급품을 확보하지 못해서 전투력과 함께 사기도 떨어졌는데요. 이는 탈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죠. 이러한 공격은 2월 7일에서 2월 13일에 걸쳐 크게 4개 범주로 나뉘어서 계속되었는데요. 바그다드 전략 목표, 이라크 북부의 전략 목표, 이라크 남서 및 북동부의 스커드 관련 목표, 쿠웨이트의 이라크군 부대 등입니다. 특히 바그다드에 대한 공격은 지휘 통신시설과 공군기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F-117A는 사령부와 공군기지를, B-52는 군사 관련 공장을, A-6와 FA-18은 대공미사일 생산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스커드 관련 목표에 대해서는 야간감시 능력이 뛰어난 F-15C와 최신 야간감시 장비를 탑재한 F-16이 전담했는데요. 그리고 미사일 관련 공장과 핵미사일 생산 및 저장시설, 통신중개소, 철도역은 F-111이 폭격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에 대해서는 8개의 킬박스를 설정해서 공격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킬박스란 한 변의 길이가 48km인 정사각형 구역을 4개 구획으로 나눠서 각 편대의 할당에 정해진 동안 전담해서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기 쉬워지고 공격을 간단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공격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킬박스의 지형과 특성에 익숙해진 편대에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할당하기도 했죠. 다국적 공군은 이라크군의 전의를 꺾어버리기 위해 쿠웨이트 남부 이라크군 진지에 15,000파운드나 나가는 BLU-81을 투하했는데요. 데이지 커터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이 폭탄은 버섯구름을 피워내는 탓에 핵무기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4주간에 걸친 격렬한 공격의 결과 이라크군의 전투력은 눈에 뜰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이라크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이라크 해군도 전투력을 상실했으며 촘촘한 전략 방공망도 무력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라크의 전력망이 파괴된 탓에 석유 정제시설의 가동이 멈췄는데요. 거기에 화생방 무기 생산시설과 그 체계도 파괴된 탓에 생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시의 심기를 계속 건드렸던 스커드의 발사량도 2월 들어서 1일 1회로 뚝 떨어졌는데요. 자신만만해진 미 공군은 2월 13일 F-117A 2기로 바그다드 시내의 지하 벙커에 벙커버스터를 각각 한 발씩 투하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목표 벙커가 이라크군의 지휘소라 민간인은 없다고 보고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는 틀렸습니다. 이라크 당국은 민간인도 목표 벙커로 피난하는 것을 허락한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에 민간인 40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군을 뒤흔들었는데요. 부시는 죄 없는 민간인들을 희생시킨 것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미 합참의장은 전략 폭격을 억제하기로 정하는데요. 이는 바그다드에 대한 폭격을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그다드를 아예 폭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이라크 방공군조차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400명의 희생으로 바그다드는 폭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공군 사령부는 스스로 손발을 묶고 이라크에 대단히 좋은 선전거리를 주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그러나 미 합참의장의 생각은 공군 사령부와 달랐습니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 다국적군이 해체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 두려웠죠. 이 때문에 바그다드를 폭격해서 얻는 성과보다 동맹국 간의 단결을 유지하는 편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한편 슈와르츠코프는 지상전으로 전쟁을 조기에 끝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려면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의 기갑부대를 격파해야만 했는데요. 그 이유는 기갑부대는 이라크군의 핵심 전력이고 다국적군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전차, 장갑차, 야포는 홀을 파고 주위에 두굴 둘러싸아 엄폐시켜 놓은 탓에 공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2월 8일 F-111F로 새로운 전술을 시도합니다. 바로 전차 쏘기라는 건데요. 4발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탑재한 F-111F가 전차를 한 대씩 직접 폭격하는 전술이죠. 이런 전차 쏘기의 성과는 대단했고 F-15에도 같은 전술을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2개의 F-15가 전차 16대를 격파하는 전과를 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베스트셀러 공대지 미사일 AGM-65 매버릭을 5,100발 이상 발사하는 등 다국적 공군은 전차를 잡는 데 진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군 기갑 전력을 괴멸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공대지 미사일을 퍼부었다는 거였죠. 이라크군 병사들에게 전차나 장갑차는 사막의 한기와 적의 화력으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다국적 공군의 이러한 전술로 인해 이라크군 병사들은 하는 수 없이 전차나 장갑차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야 했는데요. 2월 14일에서 2월 20일에 걸쳐 다국적 공군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라크군 진지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이미 이라크 방공망은 침묵한 지 오래고 70개소 이상의 사령부나 통신시설 중 활동하는 건 겨우 6개소뿐이었습니다. 항공정찰도 주기적으로 해서 스커드 발사대라고 추정되는 차량은 모두 공격하고 발사기지라 추정되는 곳도 공격하거나 그 주위에 지뢰를 뿌려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스커드 발사대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이동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전차와 장갑차에 대한 공격과 진지나 장애물을 파괴하기
처리하기 위한 공격은 계속됐는데요. 그러나 지뢰밭은 효과가 작아서 하는 수 없이 지상에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이라크 공군의 활동은 거의 없었지만 그런데도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바로 남아있는 대공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국적 공군은 5개의 항공기를 잃었는데요. 제1에서 3단계의 항공작전을 통해 이라크군 지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군은 효과적인 공격 및 방어작전이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따라 걸프 지역에 대한 위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잇는 여러 교량은 보급로와 통신선 도관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교량 파괴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통신을 차단하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따라 설치되었던 광 케이블과 중계기지, 교환시설 등도 파괴했는데요. 2월 중순이 되자 통신이 곤란해진 이라크군은 전령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비축한 보급품 대부분이 파괴됐고 재보급하는 데 필요한 보급로도 토막나버렸는데요. 이 같은 인프라 파괴는 효과가 확실했지만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파병군 사령부는 제1선 지역에 배치된 이라크군 전투력이 약 50% 떨어졌고 후방 지역은 약 25% 떨어졌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각 기관이 부시에게 주요 장비의 파괴 상황에 대해 보고할 때 서로 평가가 엇갈리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합참과 파병군 사령부는 평균 파괴율을 약 39%로 봤지만 정보기관은 약 9.2에서 12%로 봤는데요. 이 때문에 파병군 사령부는 항공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전투평가가 엇갈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육군 부대에서는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요. 만약 파병군 사령부가 전과를 부풀린 것이라면 지상전에 돌입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항공작전만으로는 이라크군을 괴멸시킬 수 없었고 결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지상전이 필요한데요. 부시는 결단을 내렸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라크의 핵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안보를 달성한다는 거였는데요. 이제 부시나 후세인이나 남은 건 지상에서의 결정뿐입니다.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은 1에서 3단계에 걸친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이라크군이 큰 피해를 본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격으로 이라크군에 입힌 손실이 39%에서 9.2%까지 들쑥날쑥했고 실제로도 이라크군을 끝장내지도 못했는데요. 공군만으로는 이라크군을 끝낼 수 없다는 것만 확인하게 된 다국적군에게는 결국 한 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사막의 방패 작전으로 걸프 지역에 배치한 지상군으로 이라크군을 경멸하는 거였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위성, 스펠스 기술, 정밀 유도 무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의 효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는데요. 군사위성은 전 세계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했고 공중, 해상, 지상이라는 전장 개념에 우주를 추구하는 입체전쟁을 제시했죠. 특히 F-117A로 대표되는 스텔스 기술은 전체 출격량의 2%밖에 안 되는 적은 비행만으로도 전략 목표의 40%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준 정밀 유도 무기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항공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국적 공군의 절대적 우세에 크게 이바지했는데요. 또한 이라크군을 전후방 가리지 않고 격파해서 공중 폭격 개념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라크군처럼 진지를 구축하고 그곳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는 구시대적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군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라크군은 정밀 유도 무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일부러 연막과 모래폭풍을 일으켜서 정밀 유도 무기가 목표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했는데요. 거기에 화재로 인해서 적외선이 대량으로 방사되면 유도 미사일의 적외선 감지 시스템이 교란되기도 했죠. 첨단 무기의 효과는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후세인은 다국적군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걸프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많은 병사가 전사하는 것을 감내하지 못할 거라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레이건 정권 때 레바논에서 폭탄 테러로 214명의 병사를 잃자 미군을 철수시켰던 사례를 근거로 한 자신감이었죠. 후세인은 미군을 지상전에 끌어들여 적어도 한 달 동안 지구전을 벌임으로써 1000명 정도의 손실을 강요하려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면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들끓으면서 전쟁을 계속하지 못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후세인과는 반대로 지상전을 최대한 피했는데요. 미군은 지상전에 돌입하면 많은 사상자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폭격만으로 후세인의 의지를 꺾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폭격만으로는 후세인의 의지를 꺾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라크군의 50%를 격파한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도 지상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약 6개월 동안 전투부대를 걸프 지역에 파견하면서 지상전을 준비해왔는데요. 다국적군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개시하면서 가장 고민한 건 바로 사담라인 돌파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담 라인은 쿠웨이트와 사우디 국경선에 구축해놓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방어선이었죠. 이런 사담 라인은 높이 3.6m의 모래방벽에 지뢰지대, 각종 장애물, 참호, 벙커, 화기거점, 야포진지, 은엄폐한 전차 등 아주 농밀하게 구축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지뢰지대에는 무려 800만 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기갑부대조차 이 지뢰지대를 돌파하지 않는 한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공격할 수 없었는데요. 만약 미군이 최초로 사담 라인을 공격하게 되면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이라크군의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미군은 공격을 이끄는 제1보병사단이 최악의 경우 40%의 손실을 볼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군사적으로 전멸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세인의 생각대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상전을 피할 수 없게 된 미군은 전투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일단 지뢰지대를 돌파하는 임무는 지뢰 제거 장비를 갖춘 공병이 주축이 되는 전투 임무라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임무로 40%의 손실을 본다는 제1보병사단은 미국 본토에 주둔해 있을 때부터 적진지 돌파를 담당하는 부대였는데요. 하지만 제1보병사단은 유럽을 기준으로 훈련받은 탓에 사막에 구축된 방어선을 돌파하기에는 노하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하작전 교리를 응용해서 사담 라인을 돌파할 방법을 검토해보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장병들이 이라크군이 어떤 적인지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이는 그냥 넘길 순 없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미군은 이라크군에 대한 연구회를 열어 말단 병사부터 장군까지 가리지 않고 참여시켰고 이라크군에 대한 교육도 계속했습니다. 전쟁 전부터 정찰위성과 정찰기 등을 통해 쿠웨이트의 이라크군을 정찰해온 미군은 이라크군의 방어선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특히 돌파작전을 담당한 제1보병사단은 이라크군 진지에 대한 정보 수집에 필사적이었죠. 이런 준비 덕분에 지상전이 벌어지기 1주 전부터 아주 자세하게 작성된 적 배치 정보도를 장병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는데요. 공격하는 측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보까지 얻자 제1보병사단은 공병부대의 명령에 이라크군 진지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모의 진지에서 돌파작전 예행 연습을 했는데요. 모의 이라크군 진지는 250m 정도의 지뢰지대와 그 앞뒤로 철조망이 3중으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돌파작전의 핵심인 지뢰 개척 장비를 준비하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미군은 지뢰 개척 장비가 없었습니다. 미군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군대지만 지뢰 개척 노하우와 장비는 상당히 빈약한 거였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스라엘로부터 지뢰 개척 장비를 사들인 미군은 전장에서 연구하고 장비를 개발했는데요. 지뢰를 제거하는 쟁기와 롤러, 그리고 폭약이었죠. 이론부터 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미군은 이제 실전을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2월 24일 이른 아침에 제1해병사단과 제2해병사단이 사담 라인 우측과 좌측으로 공격을 개시했는데요. 새벽 4시 5분부터 이어진 사전 준비 포격이 끝나자 제1해병사단의 선두가 전진했고 오전 6시 17분에는 하늘에 조명탄이 빗발쳤는데요. 전차가 돌파팀을 엄호하면서 지뢰지대에 접근했고 폭약을 설치해 지뢰를 날려버렸습니다. 이어서 지뢰 제거쟁기와 롤러를 단 전차가 조심스럽게 통로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3개의 통로가 순조롭게 개설되었지만 네 번째 통로를 개설할 무렵 전차 한 대가 대전차 지뢰를 밟고 격파당합니다. 6시 44분에 전차가 최초로 장애물 지대를 통과했고 11시 25분에는 장애물 지대를 돌파하기 위한 공격이 개시되었는데요. 그렇게 12시 25분까지 총 4개의 통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사이 해병 항공단의 공격 헬기와 전투기가 출격해서 감시초소, 벙커, 박격포진지, 전차 등을 부숴버렸는데요. 덕분에 제1해병사단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적은 손실만으로 사담 라인을 돌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5인 사격으로 전사자가 발생했지만 돌파작전에 의한 전사자는 없었는데요. 반면 제2해병사단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오전 6시경 약 5km 정면에 6개의 통로를 개척할 계획이었던 제2해병사단은 통로당 지뢰제거 쟁기를 단 전차 3대와 지뢰제거 폭약을 발사하는 장비 1대를 할당했습니다. 제2해병사단은 하필이면 불발된 폭약이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폭발물 처리반이 직접 지뢰지대에 들어가서 불발된 폭약을 터뜨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방식을 썼습니다. 덕분에 오전 7시경에는 좌측 통로가 개설됐고 다른 통로도 차례대로 개설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차 2대가 대전차 지뢰를 밟아 격파됐지만 사담 라인을 돌파하는 대가로는 싼 거였습니다. 반면 우측 통로는 지뢰가 3배나 많은 탓에 전차 3대가 대전차 지뢰를 밟아 중파되는데요. 우측 통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제2해병사단은 우측 통로에서 가까운 통로를 개척하려다 최신 전차인 M1A1 한 대가 격파당하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2해병사단이 사담 라인을 돌파해서 교두보를 구축한 시간은 14시 45분이었는데요. 피해는 전사 2명, 부상 12명, 전차 8대, 장갑차 2대로 대부분이 지뢰에 의한 거였습니다. 사담 라인을 돌파하는데 함께 준비한 제1보병사단은 새벽 5시 30분에 사담 라인 서쪽 끝 6km 정면으로 2개 여단을 전진시켰습니다. 먼저 제1보병사단 좌측 공격을 맡은 제1여단은 방어에 유리한 언덕에 진지를 구축한 한계대대의
이라크군을 돌파해야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진지 전방에는 지뢰지대와 장애물이, 후방에는 참호가 구축되어 있고 세계포대와 전차종대까지 배치되어 있었죠. 오후 15시까지 이어진 공격 준비 포격이 끝나자 그제야 제1여단은 전차대대를 전진시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라크군의 포탄이 쏟아지는데요. 이에 대응 사격으로 만천발의 포탄을 쐈지만 이라크군 122mm 곡사포와 박격포의 피해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군의 포격은 정확하지 않았고 목표에서 수백 미터밖에 포탄이 떨어지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전차대대는 20대의 M1A1으로 방어진지에 40발의 포탄을 쏘고 50m 앞에서 지뢰 제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은 소대 규모의 방어진지를 겨우 16명이 지키고 있는 탓에 저항은 없다시피 했죠. 15시 15분까지 4개의 통로가 개설되자 4개 중대가 통로를 지나서 각각 다른 목표를 공격했는데요. 각 중대는 이라크군의 측면을 공격했고 저항은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이라크군은 16시경 박격포 소대를 중심으로 참호에 숨어서 지뢰지대를 아주 철저하게 방어했는데요. 이곳을 공격한 중대는 지뢰지대를 폭약으로 개척하고 장갑 전투도저를 보병 전투차와 함께 전진시켜서 이라크군 참호를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보병 전투차에 타고 있던 보병이 내려서 이라크군 방어진지를 점령하는데요. 견고한 것 같았던 이라크군 방어진지는 고작 4시간 만에 소탕당하고 만 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군 사상자는 5명 뿐이지만 이라크군은 40명이 전사하고 포로는 250명이 넘었는데요. 한편 제1보병사단 우측 공격을 맡은 제2여단은 공격준비 포격에 이어서 공격 헬기가 이라크군 참호에 로켓을 퍼붓자 한 개 중대를 전진시킵니다. 이라크군은 박격포와 전투장갑차로 반격해왔는데요. 전차로 이라크군 전투장갑차를 손쉽게 격파한 중대는 철조망조차 없는 참호에 보병을 투입했습니다. 지뢰 제거 쟁기와 롤러를 단 전차가 통로를 개척하자 다른 전투 차량은 이라크군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는데요. 참호선 한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이라크군은 5대의 차량을 잃고 350명이나 사로잡혔지만 정작 미군의 손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1보병사단과 제1, 2해병사단의 활약으로 난공불락 같던 사답라인이 돌파당했는데요. 이 같은 승리는 거저먹은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이라크군에 대한 다국적 공군의 폭격은 39일 동안 이어졌지만 이라크군을 괴멸시키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다국적군은 후세인이 원하는 대로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답라인은 돌파되었고 쿠웨이트로 진입한 다국적군은 이라크군과 전차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쿠웨이트 침공으로 촉발된 걸프전은 부시에게는 정의의 전쟁, 후세인에게는 야망의 전쟁이었습니다. 정의와 야망이 충돌한 걸프 지역에서 이라크군은 믿고 있던 사답라인까지 돌파당하는데요. 이라크군은 남은 병력으로 미군을 막지 못하면 비처럼 쏟아지는 폭격을 버티고 버틴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죠.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국적군 사령부는 사답라인이 뚫기 어려울 거라는 걸 전제로 작전을 구상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은 테이블 위에서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상전이 실제로 벌어지자 다국적군 사령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만 건데요. 그 이유는 해병대의 공격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지상전 개시 첫날에 사답라인을 돌파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과를 세우고 만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상전의 핵심 목표인 공화국 수비대는 남하할 타이밍을 놓쳐서 쿠웨이트 북부의 집결지에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공화국 수비대를 이대로 두면 무사히 이라크로 후퇴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당황한 미군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요. 그건 바로 제7군단이었습니다. 무려 5만 대나 되는 차량으로 구성된 제7군단은 이라크의 거대한 기갑부대를 경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됐는데요. 이 거대한 군단이 공격할 때 필요한 공간도 가로 150km, 세로 175km나 되었습니다. 이는 이라크의 거대한 기갑부대를 확실하게 경멸하고도 남는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5만 대나 되는 차량이 소모하는 천문학적인 양의 연료와 탄약이었는데요. 제7군단이 전개되어 공격을 개시하면 하루에만 연료 1,900톤과 탄약 1,000톤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지원부대는 병력을 26,000명으로 증강하고 유조차 576대에 대형 트럭 1,180대를 준비했는데요. 이는 제7군단의 작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전장은 포장도로가 없는 사막이라 유조차가 기갑부대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지원부대의 대열은 지평선까지 이어질 정도로 늘어졌죠. 한편 제7군단을 제외한 다국적 지상군은 1991년 2월 24일 새벽 4시부터 이라크와 쿠웨이트 국경을 돌파했는데요. 이 전선은 페르
페르시아만으로부터 내륙의 사막까지 무려 500km가 넘었습니다. 이 전역에 투입된 이라크군과 다국적군 전차의 수를 합치면 무려 8,000대나 되었죠. 이라크군은 3중 방어선을 구축해 다국적군의 공격에 대비했는데요. 하지만 최전선인 사담라인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고 이라크군에게 남은 건 2중 방어선과 공화국 수비대였습니다. 다국적군은 제7군단으로도 공화국 수비대를 잡지 못하면 지상전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전쟁이 흐지부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국적군 사령부는 공격 개시 시간을 앞당겨서 전진하기로 정합니다. 그렇게 2월 24일 15시가 되자 제7군단은 명령에 따라 이라크로 전진합니다. 그러나 제7군단이 있는 지역에는 이라크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까지 이라크 기갑부대를 만나지 못했는데요. 반면 사담라인을 돌파한 해병대 2개 사단은 순조롭게 쿠웨이트시 근교까지 진출합니다. 그래서 지상전 개시 이틀째인 2월 25일까지 벌어진 전차전은 사담라인을 돌파한 해병대가 사담라인 직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이라크군과 벌인 2개 전투뿐이었습니다. 해병대가 이라크군과 벌인 전차전 중 첫 번째는 바로 캔디 케인즈 전투인데요. 여기서 캔디 케인즈랑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줄 사탕을 빨간색과 하얀색의 줄무늬가 있는 지팡이 속에 넣고 매단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라크군이 배치된 고속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는 송전탑이 적색과 백색의 야광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마치 캔디 케인즈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캔디 케인즈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제2해병사단에 배속된 제4전차대대 비중대인데요. 당시 해병대의 전차부대는 대부분 구형인 M60 전차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중대는 14대의 M1A1 전차를 굴리는 만큼 다른 전차부대에 비해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2월 24일 비중대는 6해병연대의 업무 아래 사담라인을 돌파하기 시작했는데요. 14시 45분까지 사담라인이 개척된 덕분에 비중대의 전차 13대는 사담라인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전차 수가 한 대 적은 이유는 장애물 지대를 넘어오다가 대전차 지뢰에 의해 격파당했기 때문인데요. 16시 5분 비중대는 앞서서 천천히 전진하던 보병중대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게 됩니다. 보병중대가 전진하는 방향에 이라크군 보병과 전차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규모가 불명확한 보병과 T-55 전차가 식별된 거였습니다. 비중대장은 이라크군과 가장 가까운 3소대를 먼저 투입하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3소대는 모래 능선의 참호와 벙커에서 공격해오는 보병들을 전차의 기관총으로 제압합니다. 3소대가 이러는 사이 나머지 비중대 전차들은 유리한 위치에서 이라크군 전차들과 싸우기 위해 전방의 모래 능선 위로 올라가 사격 진지를 점령하는데요. 16시 50분 비중대는 대략 3.8km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합니다. 3.8km란 거리는 전차라 할지라도 먼 거리였지만 비중대 전차 포수들은 열상 조준경에 나타난 작고 희미한 형체를 감에 따라 사격했는데요. 이라크군이 120mm 박격포로 반격해왔지만 해병대 포병이 바로 응사해 깨끗하게 날려버립니다. 모래 속에 엄폐하고 포탄만 내놓고 있는 T-55들도 사격을 개시했지만 사거리가 부족해서 M1A1에 맞지 않았는데요.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M1A1은 T-55를 찾아 차례차례 처리해 나갑니다. T-55의 사격 조준 장치는 구형이기 때문에 3km 밖에서 사격해오는 M1A1을 전혀 볼 수 없어 일방적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반면 M1A1은 열상 조준경과 열화 우라늄탄으로 T-55를 일방적으로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캔디 케인즈 전투에서 압승한 B중대는 야간 공격을 멈추고 휴식하기 위해 13대의 M1A1으로 원형 대형을 편성하는데요. 이러한 대형은 서부 개척 시절부터 인디언의 야습에 대응하기 위해 마차를 배치했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2월 25일 새벽 5시 45분경 B중대장은 초병으로부터 구소련제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새벽 안개와 모래먼지 그리고 불타오르는 기름의 연기 때문에 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M1A1의 열상 조준경은 어떤 악천후가 닥치더라도 1.2km까지는 관측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혹독한 모래 폭풍 속에서는 900m까지 그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3소대장이 악천후 속에서 이라크군 차량을 발견하고 중대 전체에 경고하는데요. 3소대가 이라크군과 가장 가까웠고 이라크군은 3소대 정면에서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B중대는 즉시 원형 대형에서 벗어나 함대 대형을 갖추는데요. 어느 소대도 돌출되지 않게 평행으로 배치된 B중대는 모든 화력을 정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라크군은 악천후로 인해 B중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측면을 노출한 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라크군과의 거리는 대략 1.8km에 3열 종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3소대의 120mm 활강포가 번쩍이자 이라크군의 전차가 격파되어 불타올랐는데요. 최초 사격으로부터 90초 이내에 B중대의 모든 전차는 이라크군과 교전을 개시했습니다. 교전 개시 약 7분 후부터는 대형에서 이탈한 이라크군 전차와 장갑차가 B중대 정면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성공으로 주도권을 잡은 B중대는 어렵지 않게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증원으로 온 토우 탑재 험비도 이라크군 전차 한 대를 격파했는데요. M1A1의 사격은 오전 6시 30분까지 계속됐는데 측면 기습을 허용하고만 이라크군 전차대대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괴멸당합니다.
캔디 케인즈 전투에 이은 이 전투는 리바리 전투로 명명되었는데요. 여기서 리바리라는 단어의 뜻은 기상 나팔입니다. 비중대는 이 전투로 T-72 전차 30대, T-62 전차 1대, T-55 전차 3대, 장갑차 7대를 격파하고 72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세웠죠. 전차 중대가 전차대대를 일방적으로 경멸한 거였는데요. 전투 이후 판명된 정보에 따르면 리바리 전투에 휘말린 이라크군 전차대대는 제3전차사단의 살라딘 전차대대로 약 50대의 전투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살라딘 전차대대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해병대의 보급부대였는데요. 비중대가 아니었다면 보급부대는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바리 전투에서 해병대가 승리한 건 단순히 전차의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초탄부터 표적에 명중시킨 전차병의 우수한 기량이 승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중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적절하게 지휘한 중대장의 능력도 한몫했죠. 리바리 전투의 경우 교전거리가 3km 이상이었던 캔디 케인즈 전투와 달리 1km 정도의 근거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도라면 표준 교전거리가 1.8km인 T-72도 충분히 M1A1에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군의 T-72는 열상 조준경이 없었고 이 때문에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 해병대의 성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죠. 세계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다국적군 지상부대는 단 2일 만에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전의 핵심 목표인 공화국 수비대의 경멸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부시는 주도권을 완전히 잡지 못했지만 후세인의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후세인은 지상 결전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죠. Advan 2-2, over. Advan 2-2, you're coming in weak and unreadable.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걸프전은 39일에 걸친 다국적 공군의 항공작전으로 전세가 기울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의 핵심 전력인 공화국 수비대는 무사했고 후세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지상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지상전은 2일 만에 제1방어선을 돌파한 해병대가 두 차례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두 차례의 전투로 이라크를 꺾을 순 없었고 비장의 카드인 7군단이 나서야 했습니다.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한 다국적 지상군은 단 2일 만에 이라크군의 제1방어선을 돌파해 순조롭게 진격했는데요. 특히 다국적군의 양쪽 날개라 할 수 있는 제18 공정분단과 해병대는 3일째인 2월 26일까지 최종 목표를 포위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진출합니다. 먼저 좌익인 제18 공정분단은 공중강습사단으로 공중강습을 펼치고 기계와 보병사단으로 도로를 차단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전진 작전기지를 설치하고 아파치 공격 헬기를 출격시켜 이라크군 기갑부대를 경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익인 해병대는 제1해병사단이 쿠웨이트시 근교에 있는 최대 전략 목표인 쿠웨이트 국제공항으로 진격했는데요. 이라크군은 이를 막기 위해 기갑부대를 투입합니다. 이라크군은 불타는 유정에서 발생한 검은 연기 속에 숨어있다가 역습해왔는데요. 해병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해병항공단의 AH-1 공격 헬기와 해리어 전투기로 이라크군 전차를 공격했습니다. 화력에서 밀리자 이라크군은 후퇴했고 제1해병사단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포위하는데요. 한편 제2해병사단은 육군 타이거 여단과 함께 교통 중심지인 알자하라 일대를 공격합니다. 이라크군은 모래 속에 엄폐시킨 전차로 사격하면서 저항했는데요. 하지만 M1A1 전차의 정확한 사격으로 이라크군의 전차는 차례로 격파당했습니다. 야간까지 이어진 전투 결과 알자하라 일대의 이라크군은 제압됐는데요. 그렇게 쿠웨이트시에서 이라크로 이어지는 북쪽의 주요 도로는 미군의 통제 아래 놓입니다. 하지만 이라크군 부대들은 이라크로 도망치기 위해 쿠웨이트시에서 약탈한 차량을 몰고 미군의 통제 아래 있는 북쪽의 주요 도로로 밀려왔는데요. 이를 타이거 여단의 전차와 공군 전투기가 가차없이 공격했고 그 결과 차량 행렬은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행렬에는 민간인도 끼어 있었는데요. 다음 날인 2월 27일 아침 TV에 이 참상이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자 부시는 조기 정전을 결심합니다. 정의의 전쟁이 비참한 사륙전으로 전락하는 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한편 비장의 카드인 제7군단은 2월 26일에 전진 방향을 북쪽으로 바꿨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서쪽 국경지대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이라크군 사단과 격돌하게 됩니다. 이는 피 튀기는 전차전으로 이어졌는데요. 7.3 이스팅 전투로 명명된 이 전투의 시작은 2월 26일 16시경이었습니다. 제7군단은 이라크군 방어선에 도달하는데요. 제7군단장은 방어선에 배치된 이라크군을 세계 사단을 횡대 대형으로 전개해 경멸시키려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제1보병사단의 진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7군단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제1보병사단의 진출이 늦어진 이유는 지상전 첫날에 영국군 제1기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정지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영국군 제1기갑사단은 순조롭게 동쪽으로 진격할 수 있었지만 제1보병사단은 아직 후방 지역에 있었는데요. 제7군단장은 하는
수 없이 현재 진출해 있는 부대 위치 그대로 횡대 대형을 유지하며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7군단의 3개 기갑부대는 군용지도에서 동쪽에 73, 즉 73 이스팅이라 표시된 곳을 따라 비스듬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배치된 제7군단 3개 기갑부대는 이라크군 방어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맨 처음 이라크군과 격돌한 부대는 남쪽에서 공격하던 제2기갑기병연대였는데요. 16시경 제2기갑기병연대가 67 이스팅을 통과했을 때 제3정찰소대가 이라크군 기관포에 공격당합니다. 이라크군이 사격한 위치는 제3정찰소대로부터 1.2km 떨어진 촌락의 건물이었는데요. 이 중대장은 즉시 그 건물에 화력을 집중시켰고 전차 소대를 남쪽을 향해 횡대 대형으로 전개했습니다. M1A1들이 대전차 고폭탄으로 일제히 사격하자 건물 벽에 구멍이 뚫리고 지붕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중대장은 이라크군 기갑부대와 만나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기동하면서 전투 대형을 바꿨는데요. 전투에 대비해 튼튼한 전차를 앞세우고 기병 전투차를 뒤로 돌린 거였습니다. 쐐기 대형 최선두에서 이 중대를 이끈 이 중대장은 시속 32km의 속도로 전진했는데요. 그렇게 16시 18분경에 70 이스팅 부근의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때 이 중대장이 탄 M1A1의 포수가 엄폐에 있는 T-72 전차 8대를 발견했고 곧바로 사격을 개시하는데요. 초탄이 T-72의 포탑 하단에 명중하자 포탑이 하늘로 회전하면서 6m나 날아갔습니다. T-72들도 응사의 2발의 포탄이 날아왔지만 이 중대장 전차 근처에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중대장 전차는 멈추지 않고 전진하면서 2발을 연속으로 발사했고 T-72 2대가 격파되어 불타올랐습니다. 이때 교전거리는 고작 400에서 600m였는데요. 이 무렵 이중대의 다른 전차들도 능선을 내려가면서 T-72를 발견하는 족족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8대의 T-72와 여러 대의 BMP 보병 전투차가 격파당해서 불타올랐는데요. 70 이스팅의 이라크군을 경멸한 이 중대는 73 이스팅을 향해 계속 전진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T-72와 BMP로 구성된 이라크군 기갑부대가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이 중대는 쐐기 대형을 유지한 채로 기동하면서 10여 대의 전투 차량을 격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km 전방에 원형 대형으로 배치된 T-72 18대가 포착되었는데요. 이 중대는 이들을 향해 일제히 사격했고 기습을 허용한 T-72는 제대로 응사하지도 못한 채 격파당하거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73 이스팅에서 이 중대와 격돌한 이라크군은 불과 6분 만에 전멸하고 만 거였는데요. 70 이스팅에서 73 이스팅까지 이 중대가 전투를 치른 시간은 고작 23분이었습니다. 이 23분 동안 이라크군은 800명이 전사하고 T-72 28대, BMP 16대, 트럭 39대를 잃었는데요. 이라크군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차병들의 미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근거리에서 M1A1과 싸웠음에도 단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T-72의 구조적 결함이 전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T-72는 작은 포탑에 커다란 포를 달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좁아서 탄약수가 못 들어가고 자동 장전 장치가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장전수를 대신한 자동 장전 장치가 문제였습니다. 장전 속도가 느린데 장전할 때마다 주포를 수평으로 맞춰야 해서 쏠 때마다 조준을 다시 해야 했죠. 한편 제2기갑기병연대 좌측의 제3기갑사단은 2개 여단으로 73 이스팅의 이라크군 진지를 공격했는데요. 제3기갑사단은 항공여단의 아파치와 2개 포병여단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공격했습니다. 특히 아파치는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2월 26일 밤 미 공군이 이라크군 전차대대가 이동하는 걸 탐지하자 제3기갑사단은 즉시 24기의 아파치를 출격시킵니다. 아파치는 적외선 관측 장비로 전차대대를 추격했고 이어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정확히 3분 만에 T-72 8대, BMP 19대가 격파됐고 전차대대는 전투력을 완벽히 상실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라크군은 미군에 유린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라크군의 저항으로 미군 기갑부대의 대형이 흐트러지면서 서로 뒤섞이게 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3기갑사단 4-7 기병대대 A중대는 이라크군 보병부대를 발견하고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제23 정찰소대를 횡대 대형으로 바꾸는데요.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지자 열 영상 조준경에 나타난 이라크군은 보병부대가 아니라 기갑부대였습니다. 다수의 T-72와 BMP가 교묘하게 숨어있던 건데요. 이때 이라크군과의 거리는 300에서 600m 정도였고 이라크군과 접촉한 A중대는 M3 기병 전투차의 25mm 기관포를 연사했습니다. A중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웠을 뿐이죠. 공격하다가 방향을 바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75분 동안 이어진 격전으로 A중대는 73 이스팅 전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M3 세대가 완파됐고 12대가 파손됐으며 2명이 전사하고 12명이 다쳤습니다. A중대장은 뒤따라오던 4-34 전차대대가 돕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는데요. 그런데 전투 후에 상세히 조사한 결과 비극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완파된 M3 세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건데요. 이는 아군 전차인 M1A1에서 발사된 열화 우라늄탄에 의한 거였습니다. 4-34 전차대대는 전방에서 전투 중인 A중대를 이라크군으로 오인하고 사격하고 간 거였습니다. 게다가 우측의 인접부대인 제2기갑 기병연대도 A중대를 이라크군으로 오인하고 사격했는데요. 야간에 악천후까지 겹친 상황에서 적과 아군이 뒤섞여 싸운 탓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한편 제1기갑사단은 군단의
이란의 좌측 부대로서 동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라크군은 제1기갑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2열로 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4개 기갑대대를 배치했습니다. 제1기갑사단에서 이라크군과 최초로 격돌한 부대는 제3여단이었는데요. 제3여단은 최우수대대인 1-37 전차대대를 앞세워 이라크군 전차를 순조롭게 격파하면서 방어진지를 돌파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형이 흐트러졌고 이라크군 전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T-72가 쏜 포탄 3발을 얻어맞은 M1A1 한 대는 화재가 발생해서 전차병들이 탈출했고 결국 완파되고 마는데요. 또 다른 M1A1은 매복해 있던 T-72의 사격으로 약점인 차체와 포탑 사이가 관통당했고 부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M1A1은 세계 최강의 전차라 할 수 있었지만 근거리에서는 T-72에 격파당할 수도 있던 거였죠. 그렇게 3여단의 M1A1 4대가 격파됐는데요. 반면 이라크군은 T-72 76대, BMP 84대를 잃었습니다. 이라크군은 모든 방법을 다해 저항했지만 미군 기갑부대의 우수한 전투력을 당해낼 수 없었고 이게 바로 이라크군의 한계였습니다. 지상전에 돌입하자 이라크군은 패배를 거듭했지만 다국적군도 아직 공화국 수비대를 잡지 못했는데요. 이제 남은 건 메디나 능선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아서 걸프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Got enemy fighters in sight. They're all armed. Maneuvering on your position. We'll be setting up for an engagement. 세계 지역에서 공격을 시작한 다국적 지상군은 단 2일 만에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순조롭게 진격을 계속합니다. 자신만만하던 이라크군의 기갑 전력은 다국적군과의 전투로 갈려나갔는데요. 하지만 핵심 전력인 공화국 수비대는 살아남았고 다국적군이 공화국 수비대를 잡지 못하면 전쟁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기갑기병 연대가 73 이스팅에서 전투를 치르는 사이 제7군단장은 제1기갑사단, 제3기갑사단도 진격시켜서 이라크군을 경멸하고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73 이스팅에서의 전투가 마무리된 1991년 2월 26일 밤 사담라인을 돌파한 제1보병사단이 전선에 도착합니다. 제7군단장은 73 이스팅 전투를 치른 제2기갑기병 연대와 전선에 도착한 제1보병사단을 서로 교대하도록 합니다. 제2기갑기병 연대와 교대한 제1보병사단은 2월 26일 22시경 이라크군의 두 번째 방어선 남쪽에 설정된 목표인 노포크를 향해 공격을 개시합니다. 노포크는 직경 15km 정도의 지역으로 이라크군 전차대대 3개가 배치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파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5개 전차대대와 3개 기계화대대가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천하의 미군이 이렇게 부정확한 이유는 악천후 때문에 적지에 대한 항공정찰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하는 수 없이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했는데요. 목표인 노포크를 공격한 부대는 제1보병사단 1여단이었습니다. 1여단은 2개 전차 대대를 기갑기병대대와 기계화 보병대대가 뒤따르도록 대형을 짰습니다. 2개 전차 대대 중 하나인 2-34 전차대대는 전차와 기계화 보병을 적절하게 섞어서 중대조를 편성했습니다. 2월 26일 23시 30분이 되자 2-34 전차대대는 제2기갑기병 연대를 지나 73 이스팅을 통과합니다. 이때부터 2-34 전차대대는 사각형 대형으로 전진했는데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라크군이 가까워져서 사각형 대형을 횡대대형으로 변경했는데 2개 중대조가 미아가 되고 만 거였죠. 2개 중대조는 어둠과 모래먼지로 인해서 다른 중대가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미군의 열상 장비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대대장은 하는 수 없이 미아가 된 2개 중대조를 찾기로 정하고 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7일 새벽 1시 30분이 돼서야 이라크군 진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야간에 공격한다는 점에서 5인 사격하는 걸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은 5인 사격을 방지하기 위해 2가지를 조치했는데요. 첫 번째는 교정거리를 열상 조준경의 선명한 화상이 나타나는 1500에서 1700m 내로 한정하는 거였습니다. M1A1 전차에 장비된 열상 조준경은 약 3500m의 원거리 표적도 포착해서 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서의 열상은 희미한 점으로 보이는 탓에 몽골인이라도 피하 식별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두 번째 조치는 바로 강철 롤러인데요. 42대의 전차를 1m 간격으로 빼곡히 배치해서 적이 빠져나갈 수 없는 강철 롤러 같은 대형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42대의 전차 뒤에는 보병 전투차들을 일렬로 배치했는데요. 이런 강철 롤러는 화력을 집중하고 아군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2-34 전차대대가 전진하자 이라크군 전차들은 어둠 속인데도 불구하고 관측병의 도움으로 꽤 정확한 사격을 가했는데요. 그런데도 명중탄은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복해 있는 대전차조가 오히려 전차보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RPG로 무장한 대전차조는 전차가 찾아내기 힘든 곳에 매복해 있었죠. 그래서 전차와 14m 떨어진 곳에서 대전차조가 튀어나와 RPG를 쏠 뻔했지만 보병 전투
전투차의 사격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2-34 전차대대는 서로를 엄호하면서 이라크군에게 총포탄을 있는 대로 다 퍼부었습니다. 전차에서 발사된 예광탄이 빗발치고 보병 전투차에서 내린 포병이 이라크군 거점을 소탕했습니다. 그렇게 이라크군의 제2방어선도 2-34 전차대대가 돌입한 지 1시간 만에 돌파당했죠. 한편 2-34 전차대대와 함께 전진한 또 다른 대대인 1-34 전차대대는 기계화 보병이 없다는 무시무탈 약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병 전투차로 이루어진 정찰소대를 최선두에 배치해서 전차를 엄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두에 배치된 정찰소대는 이라크군의 매복으로 상당히 고전하게 됩니다. 결국 두 대의 기병 전투차가 파손된 정찰소대는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1-34 전차대대는 주저하지 않고 2월 27일 새벽 1시경에 공격을 개시하는데요. 이때 대형은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어느 방향에서 공격받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1-34 전차대대는 정찰소대의 복수를 하겠다고 열상 조준경의 뭐만 보이면 바로 쏴버렸습니다. 58대의 전차가 퍼붓는 화력을 얻어맞은 이라크군은 무참하게 경멸당합니다. 그렇게 새벽 3시 15분이 되자 1-34 전차대대는 원래 목표였던 노포크를 돌파합니다. 이로써 마무리된 노포크 전투로 이라크군은 약 300여 대의 전투 차량을 잃었는데요. 다만 미군도 선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1기갑사단 3여단은 전투 중 대형이 흐트러진 탓에 5인 사격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아군 전차가 아군 전차를 쏴버리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어찌 2월 27일 날이 밝자 미군과 이라크군 모두 메디나 능선에 모여들었는데요. 2월 26일 야간부터 계속 전진한 제1기갑사단 2여단은 날이 밝을 무렵에 재급유를 하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2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재급유를 마친 2여단은 다시 전진했고 그 뒤에는 포병대대와 공격 헬기들이 뒤따랐습니다. 100대가 넘는 전차가 100m 간격으로 늘어서니 그 길이가 10km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이라크군 전차 사단장은 2여단을 막기 위해 약 10km에 걸친 진지를 구축하고 전차와 보병 전투차를 배치하는데요. 그 규모는 T-72 전차 134대에 BMP 보병 전투차 35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차와 보병 전투차 뒤에는 자주대공포, 대공미사일 등을 배치하고 강력한 포병 연대까지 준비시켰는데요. 문제는 이라크군 전차 사단장이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그는 T-72의 사거리보다 멀리 떨어진 후방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만 거였죠. 이러면 T-72보다 사거리가 2배는 긴 M1A1의 일제 사격에 상당히 취약한데요. 이라크군 전차 사단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포병연대의 화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운이 드리운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제1기갑사단 2여단 중앙에서 전진하던 전차가 열상 조준경으로 반짝이는 점을 발견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이라크군 감시초소였습니다. 2여단이 계속 전진하자 전방에서 수백 개나 되는 점이 반짝입니다. 하지만 사막의 열기로 인한 아지랑이와 모래먼지 때문에 맨눈으로는 서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오 12시 17분 2여단 좌측에서 전진하는 전차의 포수가 이동 중인 이라크군 장갑차 4대를 발견합니다. 2.8km 거리까지 접근한 전차는 2대의 장갑차를 격파하고 나머지 2대는 다른 전차가 격파합니다. 2여단이 능선을 넘어온 걸 확인하자 이라크군 포병은 계획대로 포문을 여는데요. 하지만 포탄의 비는 빗나갔고 2여단은 피해 없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2여단 전차들은 이라크군 전차들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고 수평선에서 불길과 함께 포탑이 솟아오릅니다. 2여단 전차들의 사격을 얻어맞는 와중에도 이라크군 전차와 보병 전투차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사거리 너머에서 사격이 날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라크군은 어쩔 수 없이 미군 전차들이 사격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섬광을 보고 사격을 개시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진 데다 미군 전차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명중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오 12시 31분 20대에서 30대가량의 전투 차량을 파괴했다고 보고한 2여단은 7분 뒤에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합니다. 이 와중에 이라크군 포병과 박격포가 불을 뿜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빗나갔습니다. 이라크군의 두 번째 방어선은 첫 번째 방어선과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전차들과 이라크군 전차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쳐서 당황했고 그 상태에서 접전을 벌였는데요. 이때 거리가 550m까지 좁혀질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 한 번의 사격으로 생사가 결정됐으며 T-72는 초탄이 빗나가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1시가 되자 이라크군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메디나 능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미군 전차들이 나란히 진격한 지 겨우 45분 만의 일이었죠. 이 전투로 이라크군은 T-72 64, T-55 9대, 장갑차 34대, 방공무기 5문을 잃었습니다. 이라크군 전사자는 340명, 포로는 55명인데요. 반면 미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라크군 전사자가 포로보다 많다는 건 그만큼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2여단의 전투력은 세계 4위의 이라크군을 45분 만에 경멸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는 이라크군 포병 연대조차 미군 다연장 로켓의 집중 사격을 받고 전멸하는데요. 4개 대대 72문의 야포가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라크 최후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고 다국적군은 쿠웨이트시를 해방하는데요. 제7군단의 서쪽과 북쪽을 담당한 제18 공정군단은 동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이라크군 기갑부대를 맹추격했습니다. 하지만 1991년 2월 28일 오전 8시 부시가 조기정전을 결정하면서 제7군단과 제18 공정군단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끝난 100시간의 지상전으로 이라크군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말았는데요. 제7군단 혼자서 11개 사단을 경멸했고 포로를 26,000명이나 잡았으며 전차 1981대, 장갑차 1938대, 야포 713문, 방공왕기 658기를 격파했습니다. 반면 제7군단이 본 피해는 전차 4대 격파, 11대 손상, 전투차 9대 격파, 16대 손상, 공격헬기 1기 격추, 전사 46명, 부상 196명이죠. 슈와르츠코프는 걸프전 최대의 목표를 후세인 정권의 기반인 공화국 수비대 경멸이라 했는데요. 하지만 부시가 조기 정전을 결정하는 바람에 다국적군은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를 경멸 직전까지 몰고 갔음에도 최후의 일격을 가하지 못하고 맙니다. 부시 덕분에 최후의 일격을 피한 이라크군 기갑부대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까지 확실하게 경멸하려면 며칠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이후 제7군단장은 100시간 전투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좀 더 일찍 지상전을 개시했으면 좀 더 빨리 끝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이라크군은 경멸 직전까지 몰렸고 쿠웨이트는 다국적군의 소나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시가 조기정전을 결심하는 바람에 후원을 없애지 못했는데요. 후세인이 공화국 수비대를 재정비하게 되면 핵심 목표였던 후세인 정권 타도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주도권을 잡은 줄 알았던 부시는 선택을 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죠. 부시의 선택에 따라서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물론 걸프 지역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원대한 야망을 품고 아랍의 지도자가 되길 꿈꾸는 후세인이었지만 쿠웨이트 침공 이후로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공화국 수비대는 경멸 직전까지 몰렸고 쿠웨이트는 다국적군의 소나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후세인에게는 권력의 기반인 공화국 수비대가 아직 남아있었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옥좌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100시간 전쟁으로 유명한 걸프전, 전쟁의 개념을 바꾼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쟁 전 쿠웨이트의 인구는 약 200만이었고 그 중에서 쿠웨이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약 75만 명이었는데요. 나머지는 팔레스타인이 약 30만 명, 이집트인이 약 35만 명, 그 밖에 베두인족, 이라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팔레스타인인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쿠웨이트 경제와 행정의 중추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걸프전 기간 중 약 1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쿠웨이트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점령지로 귀국하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오갈 데 없어진 많은 팔레스타인인은 요르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또 이런 결정으로 인해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사는 그들의 가족은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의 최빈국인 아프리카의 피해도 커서 피해 총액은 4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그중 27억 달러는 걸프전으로 인한 유가 인상 때문이고 그 밖에는 수출입 손해, 국제계약 취소, 송금 정지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미국도 걸프전으로 인해 엄청난 돈이 깨졌습니다. 1991년 3월 13일 미 의회 예산국 국장은 걸프전의 비용은 약 350억 달러면 해결될 거라 전망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 뒤인 4월에 부시의 예산 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한 액수는 약 610억 달러였고 그 중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에 들어간 비용은 약 315억 달러였죠.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비용이지만 미국은 걸프 국가들과 일본, 독일 등으로부터 받은 약 550달러의 지원금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걸프전 이후 중동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걸프전 직후 사우디는 300억 달러나 되는 미제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그 중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33억 달러, F-15 전투기 90억 달러, 무기 부품 9억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991년 5월 쿠웨이트도 5년간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구매를 밀어붙였고 1993년 1월까지 45억 달러어치 무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991년 3월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64기를 3억 5천만 달러에 구매했고 이집트는 16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이같이 알려진 것만 해도 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37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쿠웨이트 복구 사업에 뛰어들어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반면 소련은 이라크에 무기 수출을 할 수 없어서 연간 20억 달러의 수입원을 잃었고 무기 대금 100억 달러도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다국적군 지원을 담보로 40억 달러의 융자와 10억 달러의 긴급 인도 원조도 받았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쿠웨이트는 아랍 통화기금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총 2,40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전쟁 전 쿠웨이트 GNP 230억 달러의 10년분이나 되는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지난 25년간 해외에 축적한 장래 세대를 위한 기금 1,000억
1000억 달러 중 3분의 1을 빼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웨이트 석유 관련 시설이 받은 피해액만 800억 달러로 이라크군과 다국적군의 폭파와 폭격으로 950개 유정이 모두 손상됐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추정 매장량 1000억 배럴 중 2%의 원유가 소실됐고 이라크군에게 12억 달러어치 금괴를 약탈당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국적군의 전비 중 220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이런 쿠웨이트를 괜히 건드린 이라크는 아랍통화기금의 계산에 따르면 237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는 1989년 이라크 GNP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게다가 이라크는 각국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1600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피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환경피해였습니다. 1991년 4월에 작성한 영국 원자력기관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열화 우라늄탄은 육군과 공군 모두 합쳐서 55,000에서 65,000발 정도가 사용됐는데요. 열화 우라늄탄은 엄연히 방사성 물질인데다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지만 그 어떤 장갑도 관통할 수 있는 성능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이런 열화 우라늄탄이 전차에 명중하면 고열이 발생해서 전차의 엔진이 폭발하고 이와 함께 우라늄 분진이 40km 거리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톤 단위의 우라늄 분진이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흩어져 날아가 대지와 인체를 오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건 천하의 미군도 피해갈 수 없어서 참전 용사들은 내장질환과 피부병 등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1997년 6월 26일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열화 우라늄탄이 걸프전 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 국방총성도 열화 우라늄탄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했는데요. 하지만 환경 피해는 방사능 오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1년 1월 19일 쿠웨이트 앞바다에서 기름막이 최초로 관측되는데요. 미 국방성이 우려할 정도의 기름막이 페르시아만에 퍼져 있다고 발표한 건 6일 뒤인 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기름막이 폭 3km, 길이 13에서 16km의 띠 모양으로 확산해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다국적군에 의해 유출된 원유로 인해 수만 마리나 되는 조류가 죽었고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게다가 원유는 바다에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국적 공군에 의한 최초 폭격이 시작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라크 전국이 검은 연기로 뒤덮였죠. 이는 다국적 공군이 이라크 국내에 제유소, 석유 저장소, 가솔린 스탠드 등을 폭격해서 발생한 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라크 전국 800여 곳에서 석유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월 23일 이후 이라크 국내에는 검은 비가 자주 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는 쿠웨이트 국내의 유정에 이라크군이 불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2월 23일에는 50개소의 유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쿠웨이트는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부시는 이라크군이 철수하면서 140개소의 유정에 불을 질렀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석유 화재로 인해 일당 10톤의 검댕, 5만 톤의 유황, 85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저 멀리 떨어진 중국까지 검은 비를 내리게 했죠. 미국으로서는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산유국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게 국익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라크를 빨리 안정시켜서 시리아, 이란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1991년 2월 27일에 공격을 중지한다는 연설에서 이라크 국민에게 후세인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반후세인 세력의 유력한 후보인 이라크군과 바스당이 후세인 정권 타도를 위해 일어서려면 일단 먼저는 이라크군이 분쇄되고 정권 유지 기반인 공화국 수비대가 철저하게 경멸되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어느 쪽이든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후 조사에 의하면 이라크군 장비 파괴율은 평균 79%를 상회했지만 정작 핵심인 공화국 수비대는 평균 20%밖에 파괴하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비교적 질서 있게 철수한 부대는 사령부 기능을 회복하고 재편성에 집중한 덕분에 단시간 내에 재정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마친 부대를 중심으로 후세인 정권에 대한 충성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이라크 남부에서는 이제까지 억압받아왔던 야당이 이란 강경분자들의 선동으로 내란을 일으키는데요. 1000명에서 3000명에 달하는 이란 혁명 친위대 대원이 시민군에 가담해서 폭동은 남부로부터 중부 24개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정전 교섭을 마친 후세인 정권은 헬기의 비행을 인정한다는 교섭 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격적인 폭동 진압에 나섭니다. 3월 8일에는 전차, 박격포, 무장헬기를 동원했고 3월 9일에는 나자프를 공격해 폭동을 진압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한 피난민 11만 5천 명이 남쪽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데모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부시는 우리에게 사담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담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부시는 어디 있는가? 그는 어디 있나? 3월 30일 캐나다의 오타와를 방문한 부시는 이라크의 무력 진압에 대해 그저 말로 경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시는 이라크가 분열되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라크와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열의를 잃은 상태였죠. 미국의 미적지근한 사후 조치로 인해 이라크군은 정전 후 2주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재편성과 재배치를 완료하고 남부 지역의 반란 진압을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월 26일까지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는데요. 한편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는 쿠르드족이 봉기해 북부 지역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이에 이라크는 16개 사단을 북부 지역으로 보내서 3월 28일부터 쿠르드족 진압을 개시했고 단 이틀 만에 쿠르드족을 진압합니다. 이같이 지나치게 빠른 정전은 이라크군을 괴멸시키기는커녕
폭동을 진압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남겨줬고 덕분에 후세인 정권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부시는 걸프전으로 쿠웨이트를 해방했지만 정작 히틀러와 동급으로 여겼던 후세인 타도에는 실패하고 만 거였습니다. 하지만 걸프전으로 인해 이라크군 군사력이 줄어들어서 걸프 지역의 군사적 균형만큼은 회복되었는데요. 걸프전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한 거였죠. 하지만 부시는 걸프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1992년 11월 대선에서 무명의 신인인 빌 클린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반면 후세인은 패전으로 국토를 황폐화하고 최대 3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고도 여전히 옥좌에 앉아 있었는데요. 전쟁에서는 부시가 승리했지만 정치에서는 후세인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걸프전은 양쪽을 합쳐서 약 1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싸운 전쟁이었는데요. 하지만 31개국이 인구가 겨우 1700만 밖에 안 되는 이라크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징벌한 일방적인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각종 최첨단 병기가 활약했고 그 효과는 모두의 예상을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후세인의 항복을 받아낼 수는 없었고 이라크군의 핵심 전력도 경멸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론을 집필한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선멸전은 국력과 전력을 최대한 써서 적을 압도하고 섬멸해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게 최선이라 했는데요. 걸프전은 적을 압도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작 섬멸하는 데는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방인 미국의 시선에서 걸프전을 접한 탓에 후세인을 히틀러와 같은 악에 축이며 미국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프전에서 미국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결과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는 완벽한 승리라 하기에 어려운 거였죠. 이러한 걸프전의 연장선이 바로 아프간으로 테러리스트를 뿌리 뽑고자 했지만 그 결과는 찝찝하게 철수하는 거였습니다. 현대 전장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전쟁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는 날 걸프 전쟁도 오늘 함께 끝나게 됐습니다. 후세인은 건재하고 패전국 이라크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